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이 엄마입니다. 육아를 하다 쉴 때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겪은 일도 말씀드리고 싶어 용기 내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도 있지만 굵직한 이야기들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가끔 그땐 그랬었지라고 말하기도 하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늘 생각하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서 그런지 남들보단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닙니다. 또 저는 참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잘 없고요. 하지만 이것도 가족이면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야 안 보면 끝이니 좋게 생각하려고 하며 떨쳐버릴 수 있는데 가족은 계속 봐야 하니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음이 안 맞을 때 힘들고 결혼 후 시댁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말로만 듣던 시댁 시누이 때문에 속을 끙끙 앓았다는 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요식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요. 제 지인이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 자주 가게에 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고 서로 취향도 잘 맞아 따로 만나 데이트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나이 차이가 좀 있어 걱정을 했지만 저의 돌직구로 저희는 사귀게 됐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뜰하게 돈도 잘 모으고 목표를 향해 자기 개발하는 모습도 멋있었고 그 나이에 놀 줄도 모르고 저에게 참 다정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저희 남편을 만난 거죠. 저는 남편도 바로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는 얼굴로 저를 보며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자 자기는 결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대답이 없었다면 저희 부부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남편은 바로 그 뒤에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 생각이 바뀌었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죠. 어린 나이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하는데 자기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랑 만나게 돼서 미안하다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시름 놓으며 말했어요. 내가 좋으면 됐다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 잘 살 거라고 말했죠. 살림은 자신 있다고 남편에게 약속했고 남편도 자신도 살림은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말씀드리니 아니나 다를까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제 취직을 할 시점인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화를 내셨죠. 저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대학 때 인턴 생활도 했으니 직장은 바로 가질 수 있을 거라 떵떵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다시 한번 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그제서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차이,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길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이 남자 아니면 결혼은 절대 못할 거라며 반대를 한다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소리까지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다죠. 부모님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매일 부모님을 찾아와 설득해서 이 정도면 자기 딸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허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젠 시댁 쪽에 허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안 계셨습니다. 남은 건 시누이뿐이었죠. 시댁 시누이의 관계도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남편은 걱정 말라며 귀엽게 봐줄 거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여동생이니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신우이와의 만남은 꽤 좋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힘든 시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의존할 수 있는 가족이라곤 오빠와 저뿐이라 사이가 좋아요. 내가 먼저 결혼할까봐 걱정했는데 오빠가 먼저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올케라고 불러도 될까?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고 먼저 편하게 언니라 부르라며 말했고 저를 친동생처럼 대하고 싶다며 아껴줬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편해져서 신우와 저는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의 이야기를 하며 제 15년지기 친구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사이가 좋은 게 뭐가 걱정이냐 하시겠지만 괜히 밉보이면 친한 만큼 더 미워지기 마련이기에 걱정했지만 다행히 결혼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였죠. 올케, 오늘 저녁도 집에서 먹을 거지? 나도 갈게. 네, 언니.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김치랑 과일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들고 가세요. 김치 다 떨어져 가는데 올케한테 부탁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주네. 고마워. 신우이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한 것 같아 보여 자주 불러 함께 저녁 먹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반찬과 김치, 과일들을 나눠줬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끔은 왜 자기 건 안 챙겼냐고 말을 하기도 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또 하루는 저희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놀라 취한 사람이 잘못 눌렀나 싶었는데 신우이였습니다. 신우가 치킨을 사와 같이 먹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일단 치킨을 사온 신우이에게 한 소리 하긴 그래서 일단 참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피곤하다며 신우가 바로 집으로 가는 바람에 한 소리도 못했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전화로 신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올케, 무슨 일이야? 저녁?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 아니요,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안 그래도 내가 커피 쿠폰 받았는데 그거 갖고 집으로 찾아갈게. 주말이니까 집에 있지? 언니, 집에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저희 생각해서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비밀번호 알려준 이유는 언니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게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오시고 쉬는데 불쑥 찾아오는 거 불편해요. 죄송한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는 건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예의가 아니었다. 미안해. 다행히 신우이는 바로 수긍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부를 때만 오고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반찬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가져가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후에 미안하다며 자그마한 선물도 가져와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이번 일 때문에 섭섭해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되고 괜히 멀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가족인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해주는 것만큼 저도 잘 챙기면 좋다고 생각해 신우와 잘 지내보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신우가 늘 달고 사는 말이 외롭다, 남들보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 정신과를 다녀야 하나 등 외롭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남자친구가 생겨 저희 집에 올 시간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저희는 편하게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바쁘고 일하고 있는지라 당연히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잠깐 쉬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는 전화를 안 하는 성격인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신우가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를 걸어보라고 해서 전화 한번 해봤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일을 하는 거 알지 않냐며 그런 일은 알아서 남편이 말을 하면 됐지 않느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바쁜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 좀 예민해져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남편에게 화를 낸 건 처음이라 아차 싶었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며 일한다고 자기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말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퇴근하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바빴어? 다른 게 아니고 올케가 우리 오빠한테 프로포즈 했다며? 어떻게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 말 물어보려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계속하고 남편한테 전화 안 받는다고 하소연하며 전화를 시킨 게 어이가 없었죠. 그냥 결혼하자고만 얘기하고 따로 프로포즈 한 건 없어요. 남편한테 그냥 프로포즈는 필요 없다고 말. 그래? 그래, 역시 프로포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해야지. 알았어. 그러고는 신우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전화인가 싶었지만 그냥 이제 신우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전에는 내가 신우를 너무 좋게 봤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신우가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대답해줬고 멋쩍게 웃으며 신우가 가끔 그럴 때가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친구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 같다며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신우는 좀 막무가내인 성격인 건 예전부터 보였는데 그전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 불편한 건 없었지만 결혼 후 부딪힐 일이 많다 보니 이젠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해봤자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아 마음에만 담아뒀습니다. 남편은 속이 너무 넓거든요. 그 점이 좋지만 그 점 때문에 옆 사람은 속이 터지니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집에 오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 사소한 일로 불편해지면 서로 같이 불편해질 것 같아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다는 말을 하면 바로 쿨하게 수긍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몇 년 뒤 저는 저 나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저희 남편도 다행히 사업에 성공해 가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사다난한 일도 많았고 살짝 고비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어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할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중간에 저희 부부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마음 넓은 남편은 사업 확장으로 예민해졌고 저도 승진 때문에 예민해져서 서로 대화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민해졌을 땐 서로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도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그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욕을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놀라 남편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자기는 술도 마시면 안 되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온 맥주를 던지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땐 저도 야근을 하고 잠도 잘 못 잔 상태라 왜 맥주를 던지냐며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손이 제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놀라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죠. 그 순간 남편도 놀라 말을 더듬거리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남편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다 그런 거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제가 말려도 봤지만 술을 마신 남편은 힘이 더 세져 안간힘을 써봐도 말려지지가 않았죠. 그때 제가 왜 그러냐며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며 얘기하자 남편이 갑자기 아이처럼 울며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더 위험해 보여 정신을 잡고 남편 뺨을 한 대 때리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여기서 포기할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그 말 끝으로 저희는 아이처럼 펑펑 울며 서로 미안하다고 2시간가량 눈물 젖은 대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남편은 전보다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어 아이 얘기가 나왔죠.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 아이가 빨리 생길 줄 알았는데 쉽게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더 안 생길 수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고 남편이 말했어요. 신우도 이것저것 임신에 좋은 음식들, 임신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더라고요. 신우가 가끔 믿기는 하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것 보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라고 해 남편과 저는 놀랐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신우도 임신에 좋은 음식을 이것저것 먹은 것이었고 티가 안 나게 저에게도 챙겨준 것이었어요. 뭐 그래도 저도 챙겨줬으니 나쁜 건 없지만 괜히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이가 생긴 건 축하받아야 할 일이니 축하를 해줬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그럼 결혼식은 아이 낳고 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임신했는데 아직 말을 못 꺼냈어.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올케가 대신 말해줄래? 아, 네? 아니, 임신 사실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둘 사이에 아이 얘기나 결혼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니. 신우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신우가 막무가내인 건 알았지만 임신은 그리 가벼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봐온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리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신우는 남자친구에게 얘기했고 당황했다곤 하지만 결혼 얘기가 오갔고 아이 낳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된 건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열심히 준비도 하고 아이 계획도 세웠는데 아이가 없고 신우는 별 준비 없이 아이를 가졌으니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신우는 배가 점점 불러갔고 시댁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저희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우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져 갔어요. 한날은 배가 너무 아프다며 와줄 수 없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회사라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 대신 남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맡겨두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미안하다고 일이 있어 못 갔다고 문자를 했지만 신우가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처음에는 저도 미안해서 신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챙겨서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젠 평일엔 제가 회사에 있어서 못 가니 주말에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자 자매가 없어서 저를 편하게 친동생으로 생각해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은가 보죠. 임신을 했으니 외로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주버님은 출장이 잦아 같이 있어주지는 못했거든요. 저도 같은 여자라 이해하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평일날 회사 일에 치이고 주말엔 신우 얘기 들어주느라 지쳤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이 신우에게 그만 좀 부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신우가 어느 날 펑펑 울면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저희는 놀라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신우는 거기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우를 달랬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신우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둘 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과 저는 벙쪄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심하게 울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둘 다 모르겠어? 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둘 다 진짜 너무한다.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 답답했습니다. 물어봐도 너무하다고만 대답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또 너무하다고 말을 하고 이 대화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신우에게 화를 내며 말했죠. 언니, 다짜고짜 집에 오셔서 너무하다고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언니 말 듣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왜 속상한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 말을 들은 신우는 놀라 울음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했습니다. 신우는 주말에 와주지 않은 저희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화가 났지만 임신을 한 상태이기에 예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일이 바빠서 너무 힘들었다며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 대신 얘기해 준 것 같다며 좋게 얘기를 했어요. 신우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 펑펑 울다가 서러워서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이같이 굴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근데 그때 엄청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자기 남편이 출장이 잦은 이유가 자기 때문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하면서 지우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울며 말했고
그러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잠시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신우가 계속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도 신우에게 아이는 지우자고 얘기했지만 신우가 그 자리에서 아이를 지우게 된다면 자기는 여기서 죽을 거라며 그 자리에서 창가 쪽으로 달려갔고 그제야 알겠다며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와 살게 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우도 자기 입으로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 힘들어할 거라며 자기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롭고 지친 게 저희한테 다 푸는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와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몇 개월이 지나 배가 부른 사람한테 모진 말을 할 수도 없으니 침묵만이 저희 집을 감싸고 있었죠. 5분 동안은 한 명의 울음소리, 한 명의 한숨, 그리고 한 명의 손짓의 소리만 들렸어요. 신우는 잠잠해진 저희를 보고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신우가 이런 성격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늘 사랑을 많이 받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고 난 뒤로부터는 조금씩 집착을 하는 성격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많이 예뻐했는데 편찮으시고는 사랑을 못 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돌아가시니 더 심해졌고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도 집착한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힘들면 와달라고 하고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자기 힘들었다며 울며 얘기하고 심지어는 남편 친구들한테도 하소연을 하며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신우의 상태가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해 힘들면 병원이라도 같이 다녀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신우는 되려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과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신우 말고 또 다른 여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 동생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때문에 신우가 태어났을 땐 공주처럼 오냐오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어려운 편도 아니라 신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게 했다며 부모님이야 신우에게 무한한 사랑을 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니 신우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자책하며 자기도 자기대로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속사정까지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남편이 신우를 많이 감싼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남편도 참 소가리를 많이 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신우는 곧 엄마가 될 텐데 계속 감싸줄 수는 없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하자 남편도 수긍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자책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신우는 당분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은 가끔 찾아갔고 저는 메시지 정도만 보내는 정도였어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 다시 신우가 연락이 왔습니다. 전보다 자주 부르지도 않고 계속 힘들다고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신우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고치려고 하는 게 보여서 미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가끔 신우가 먹고 싶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사 같이 먹기도 했고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신우는 막달이 다 됐고 드디어 저희의 첫 조카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이를 원했기에 모든 아이가 예뻐 보이는 시기였던지라 첫 조카가 너무 예뻤어요. 심지어 저희는 딸을 원했는데 첫 조카가 딸이니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남편과 저는 조카에게 이 선물 저 선물 아낌없이 줬고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조카를 보며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져만 갔고 더 열심히 준비를 했죠. 이렇게 또 잠잠히 흘러가나 싶었더니 또 신우이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늦게 야근까지 하고 들어와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웠고 남편도 바쁜 가게 일에 녹초가 되어 둘 다 아무 말 없이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신우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해서 저는 놀라 곧장 집으로 달려가겠다고 119를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저는 당장 신우이의 집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은 아이 용품과 기저귀, 쓰레기들로 가득 찼고 조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신우는 숨을 가다듬고 있어 얼른 신우 옆으로 가 119가 곧 도착하니 걱정 말라며 이야기했어요. 119가 도착하고 남편과 신우는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갔고 저는 조카를 진정시키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다행히 아무런 이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며 당분간 스트레스를 안 받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조카를 하루 종일 봐줄 수밖에 없었고 잠도 얼마 못 자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결국 반차 쓰고 집에 가서 쉬었어요. 남편이 집에 와 고생했다며 말하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육아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듣고는 있었지만 하루하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전화는 해봤어? 안 그래도 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연락 와서 말을 했는데 놀란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좀 했는데 내재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자기 때문에 출장 자주 가는 건 아니냐고 계속 말하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신우이는 저희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남편에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말로는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어쩔 수 없었고 혼인신고를 한 후 아이를 위해 일을 하다 보니 더 출장이 잦아진 것이라고 말을 했죠. 신우이는 아이 낳기 전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요. 아이를 가지고는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신우와 아주버님은 사귈 때부터 결혼 이야기를 했고 아이 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당장은 아니고 몇 년 뒤에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덜컹 아이가 생겨버린 것이고요. 그러자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신우의 말을 듣고 당황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이직은 하지 않았고 덜컥 아이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무서워 연락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는 건 어떠냐고 조심스레 물었는데 신우의 반응을 보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아차 싶어 반성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중간중간 신우이가 한 말과 맞지 않는 말이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그래, 내재도 요즘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예전에도 말을 해봤지만 소리치는데 과연 가려고 할까? 저와 남편은 한숨만 쉬며 신우와 얘기를 해본다며 잠깐 나갔어요. 다행히 신우는 심리상담을 받아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은 저희 부부가 주말에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봐 남편은 알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조카가 예쁘고 자기 동생이 힘들어하지만 신우가 남편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보고 아이를 봐달라고 하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봐줘야 하는 거야? 당연히 조카가 예쁘지만 평일엔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그리고 당신은 주말에 가게 바쁘면 도와주러 가야 되잖아. 나도 가끔 도와주러 갈 정도로 바쁠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떡할래? 내가 다 해야 돼? 아니, 동생이 아프다는데 그럼 어떡해.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뿐인데 내가 좀 더 봐줄 수도 있지.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 계시니까 나중에 힘들면 부모님한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없잖아. 친언니였으면 바로 도와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를 얼마나 예뻐하고 친동생처럼 대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신우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고 저는 절대 못 도와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냉정 상태라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신우이가 밉고 짜증나서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라 조금만 생각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 후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아무리 자기 동생이라지만 저와 남편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얼마 없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조카나 돌봐주고 있는 게 화가 났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신우를 감싼다는 게 남편이 되려 신우를 오냐오냐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생각하니 사랑스러운 조카마저 미워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밉다고 하지만 조카마저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절대로 저는 봐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남편이 가게 일과 육아로 점점 지쳐하는 모습이 보여 마음이 약해졌어요. 남편을 보면 볼수록 저의 다짐은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못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시누이도 제가 아팠을 때 가게도 접고 저를 간호해줬던 일이 있어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금만 참아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딱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봐줄게. 하지만 다는 아니야. 언니랑 잘 얘기해서 하루 종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만 봐주는 걸로 할게요. 남편은 알았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싸움은 종결됐죠. 신우와 잘 얘기를 해서 저녁 전까지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우가 그 전까지 뭘 하는지 궁금해 물어봤어요. 내가 요즘 많이 울적하고 힘드니까 병원에서 친구들 좀 만나고 남편이랑도 얘기 많이 해보라고 해서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하지. 그 덕에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내가 항상 고마워, 올케. 저는 그 말을 듣고 뒷목이 쫙 땡겼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는 웃으며 남편과 데이트한다는 소리를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을 생각해 참았어요. 네, 언니. 저희 남편도 요즘 가게 일 때문에 힘든데 조카까지 봐주는 게 힘들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저도 요즘 야근이 너무 심해서 너무 피곤해서 밤까지는 못 봐주는 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일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몸도 안 좋아서 혹시 조금만 자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언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차마 화를 낼 수 없어 저도 똑같이 피곤하다며 신우에게 말했고 신우는 살짝 당황하는 게 보였지만 저의 피곤한 기색을 보고 오늘은 자기가 아이를 돌보겠다며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 야근을 하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예전과 다른 점은 화장을 안 하고 갔다는 점이었죠. 덕분에 저는 일찍 집에 가서 푹 쉬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집에서 쉴 수 있었고 남편이 부부싸움 후 멋쩍었는지 꽃을 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하루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국 또 돌아오는 그 육아주가 되었고 마지막 주엔 나름 익숙해져서 혼자 육아의 신이 아니냐며 생각하며 하루만 더 하면 육아에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또 신우이 부부가 내일은 자기들이 보겠다고 해서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느끼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불쌍해 보이네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도와줄 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마지막 날 하루 쉬어도 된다고 해서 좋아하는 꼴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니 안타깝네요. 하여튼 저와 남편은 축하주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준비해 무알코올 샴페인을 터뜨렸고 저희의 아이를 위해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신우는 저희가 도와준 덕분에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도 괜히 도와준 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신우이의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 후로도 신우 때문에 골머리 앓을 일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고 어느덧 저희는 10년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누구나 알아주는 인꼬 부부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조차 결혼을 정말 잘했다며 기특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가 되었죠. 하지만 저희에겐 큰 고민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아이였죠. 한번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했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몸에 좋은 음식을 싸주시고 저도 남편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전엔 신우를 도와주고 몸이 많이 지쳐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도 안 생기니 저도 모르게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힘들면 아무에게나 전화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일 이후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괜찮아질까 싶기도 하고 몇 개월 전 둘째 조카가 태어나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해 전화를 했어요. 언니, 저 요즘 아기가 안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아기를 잘 가질까요? 그래? 먹는 건 잘 챙겨 먹는 것 같던데. 나는 딱히 노력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잘 모르겠네. 일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뭐 문제 있나? 아, 미안. 남편이 부르네. 나중에 통화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포기하기 싫어 회사를 다니는 게 문제가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죠. 울적해진 저의 모습을 보곤 남편이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저는 신우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안 그래도 아이가 안 생겨 힘든 애한테 그런 말을 하면 좋겠냐며 처음으로 남편이 신우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신우가 미안했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말이 심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받는 일도 지쳐서 알겠다고 하고 신우의 가족과 저녁을 먹고 헤어졌죠. 저는 언제까지 신우의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그냥 사과를 하지 않을 짓을 하면 될 텐데 안 그런가요? 결국 남편과 저는 시험관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 다음날 속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은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주말이라 근처 병원은 열지 않아 남편은 약국에 갔고 남편은 약사에게 혹시 임신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한번 검사해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면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검사를 해봤고 결과를 보자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쓰러진 줄 알고 놀라 뛰어오니 검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다고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하자고 얘기하고 친정과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 조금 지나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신우이와의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전 둘째 조카가 생겼다고 했죠. 신우이가 그 조카를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회사 일도 하고 임신도 했는데 조카를 봐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가 자기는 아이를 볼 때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저보고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도 힘들어했잖아. 그게 육아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둘째만 봐줄 수 있을까? 첫째야 혼자 잘 지내서 괜찮을 거고. 죄송해요 형님. 저도 지금 임신 중인데 일까지 아니라 몸도 지치고 더군다나 아이까지 보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나도 임신해봤잖아. 그 정도로는 안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연년생으로 둘째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체험해본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 아니요, 형님. 저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고는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힘들지 않다니. 자기가 임신했을 땐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 당시엔 육아 우울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저 놀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고는 남편이 전화해 신우와 있었던 일을 말하더군요. 보나마나 신우가 남편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 동생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자기가 한 소리 했다고 그냥 넘어가 달라고 했어요. 요즘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넘어갈 남편이 화를 낸 이후로는 신우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죠. 시간이 흘러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을 반반 닮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출산 후 바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10년 만에 얻은 자식이라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어 육아휴직을 쓰게 됐어요. 예전에 조카를 봐줄 때와는 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남편이 봐줄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봐주는데도 몸이 지쳐갔죠. 하지만 제 자식 얼굴을 보면 힘들었던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육아에 지친 아줌마가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저희 아이가 열이 올라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갈 때였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정신을 차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 오로지 머릿속엔 아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신우가 전화가 왔고 저는 정신없이 받고 끊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열이 내렸고 저도 조금은 맘 편히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가 둘째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올게, 고마워. 그래도 저녁쯤 내가 데리러 올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번에 전화로 둘째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다며. 오늘이잖아. 알고 보니 아이가 아플 때 신우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둘째를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저는 제 탓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둘째 조카를 봐줬어요. 다행히 여자아이고 워낙 얌전한 애라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혹시 다치기라도 할까봐 신경을 썼더니 2배로 피곤했습니다. 며칠 뒤 신우가 다시는 저에게 부탁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좀 심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젠 다시는 이런 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신우가 또 저에게 둘째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지금 저도 힘든데 조카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언니, 저도 지금 힘들어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아니, 그래도 몇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죄송해요. 남편도 요즘 바빠서 도울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친정에 좀 맡기고 둘째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급해서. 네? 아니, 지금 친정부모님 몸 안 좋으셔서 부탁드리기 어려워요. 이제는 진짜 안 돼요.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애 좀 봐줄 수 있지? 신우는 20만 원 준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당황해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신우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가 난 저는 문자로 절대 못 해준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다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골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준다잖아. 진짜 올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부모님도 안 계셔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믿을 사람이라고는 오빠랑 올케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섭섭하다. 돈이 적어서 그래? 그래, 내가 20만 원 줄게. 아니요, 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육아하느라 힘들어서 못 봐줄 것 같다고요. 그리고 계속 부모님 안 계시다고 불쌍한 척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요즘 제 친구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혼하셔서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으면 시댁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저는 둘째 조카 못 봐줘요.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네, 또 가서 하소연 하세요. 화가 나서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가 바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을 준다는데 그걸 못 해주니 진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믿은 게 바보다라면서요. 답할 가치도 없어 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곤 그날 바로 남편에게 전화 내용과 문자를 보여줬어요. 또 저도 욱해서 신우에게 한 말도 전했고요. 그랬더니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고생했다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 뒤 신우와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더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신우 부부를 불렀던 것입니다. 별말 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식사를 끝내고 아이를 보러 갔어요. 그때 조금씩 다투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남편과 신우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솔직히 맞잖아. 좀 봐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나한테 화를 내? 여보, 그만해. 육아하시는 게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래? 그래, 너희 남편도 잘 알고 있는 걸 너는 왜 모르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네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그땐 우리도 아이가 없었으니 도와준 거고. 저는 셋의 말대틈 소리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올케한테도 말했는데 내가 그냥 해달라고 했어? 20만 원 준다잖아. 지금 올케 일도 안 하는데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애 좀 돌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뺨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우의 뺨을 때리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데 때리기까지 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보! 아이는 이미 셋의 소리에 깨서 울고 있었고 뺨 때리는 소리 동시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부모님 봐서라도 곱게 키우고 화가 나도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다. 언제 정신 차릴래? 오빠, 지금 나 쳤어? 거기다가 남편이 정말 화가 끝까지 났는지 때려서 미안하다는 소리 없이 이런 식이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놀라서 집에 뛰쳐나갔고 아주버님도 얼른 짐을 챙겨 죄송하다고 하곤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그래도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와 아이에게 큰 소리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놀랬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남편인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남편은 자기 동생이 시간 지나면 철이 들 줄 알았다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좋게 타이르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걸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욱하는 마음에 뺨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뺨을 때린 건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신우가 정신을 차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이 신우 집을 찾아가 때린 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신우도 잘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죠. 말뿐인 사과를요. 올케, 내가 미안했어. 내가 그때 너무 흥분했네. 네, 놀라셨을 텐데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전에 모진 말한 게 마음에 걸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 이젠 사과할 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잘못했다지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때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한 아주버님이 저한테 말이 심하다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우의 대변자 마냥 이런 건 좀 봐줄 수 있지 않냐며 저한테 되려 따지더라고요. 지금 신우가 사과를 하려 나온 자리인데 아주버님이 신우의 대변인인 양 저에게 따지는 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힘껏 제 손바닥이 아픈 줄도 모를 정도로 아주버님의 등을 3번 때렸습니다. 아주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주버님도 똑같아요. 아닌 척하면서 편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신우이 편 들어주는 거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언니가 한마디 좀 해달라고 했나 보죠?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럼 사과는 그냥 말뿐이고 뒤에서 아주버님께 욕이라도 했나 봐요? 저는 이제 2번 다시 2분 꼴도 보기 싫네요. 옆에 있던 남편은 신우를 보고 한숨을 쉬고 아주버님 뒤통수를 한 대 치며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우 부부와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조카들이 보고 싶지만 후회는 없는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화목하게 아들과 저 남편 알콩달콩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처음 서울을 온 건 다름 아닌 대학 입학 때문이었어요. 저는 위로는 오빠와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서 자기도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고 난리를 쳤었던 여동생은 어쩌다 보니까 부산으로 대학을 갔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는 저 혼자 계속 서울에서 살게 됐습니다. 예진아, 네 대학 졸업하면 다시 내려올 거가? 암만 해도 혼자 서울에서 계속 지내는 건 좀 무리 아니겠나? 엄마, 나도 계속 고민은 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내려가면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 그리고 초봉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여기선 같은 직종에 들어가도 돈을 처음부터 더 많이 받는걸? 니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나? 니 계속 서울서 있으면 그 생활비는 우에 감당할 낀데. 니 아빠 이제 곧 회사 나오는 거 니 알고 있지? 니 똑띠 생각해서 처신 잘해라. 우리는 당연히 네가 잘 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뒷바라지를 그래 해줄 능력까지는 안 된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말고 니는 서울서 대학 나온 걸로도 충분히 잘한 거니까 웬만하면 졸업하고 집에 내려오는 걸로 해라. 알았지? 근데 엄마,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이렇게 젊고 어린 나이일 때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누리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건 돈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 아이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자.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네 우위에 감당할 건데. 나중에 괜히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처음부터 현명하게 판단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엄마 맘이다. 알았나? 네 오빠한테 들어가는 돈만으로도 벅차니까 네가 잘 생각해봐라. 니는 효녀 아이가. 엄마는 왜 또 오빠를 들먹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대화를 나눠보면 본심이 나온다니까. 내가 집에 내려가서 지내면 생활비 내놓으라 할 거지? 니는 네 가족들한테 가는 돈이 그래 아깝나? 네 심보를 왜 이래 못되겠어 너? 니 이러면 우리 진짜 힘들다. 어? 니는 효녀니까 네가 엄마 아빠 마음 좀 알아줘라. 알았나?
제가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렵에 엄마랑 이런저런 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었는데 꼭 보면 저한테만 자꾸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등, 오빠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뒤에서 받쳐줘야 한다는 등, 여동생은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등,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더라도 결론은 그런 식으로 났어요. 제 등록금을 내주시면서 크게 한숨을 푹푹 쉬시더니 전액 장학금을 못한 건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모님. 그때는 정말 죄스러웠답니다. 내가 부족한 딸이라서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드렸고 힘들게 해드렸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뒤통수를 후려맞은 듯 했었죠. 심지어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명품 지갑을 선물했더라고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대학 입학을 한 여동생한테는 부모님이 돈 타령을 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돈 붙이라고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는 명절에도 집에 안 내려갔었어요. 그랬더니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었지요. 야, 니 이번에 취업했다고 겁나 도도하게 구네. 어떻게 명절에도 안 내려오냐? 니 거기 연봉 얼만데? 인터넷에 니 들어간 회사 쳐봐도 정보가 별로 없더라. 니 얼마 받노? 그냥 받을 만큼은 받아. 대충 어느 수준인지 오빠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니 첫 월급 받았을 텐데 가족들한테 돌리는 건 아무것도 없네. 니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 명절에 안 내려왔으니까 대신 돈 붙여라. 차비 아꼈으니까 그 돈 내놔야지. 저한테 별 희한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려고 했습니다. 돈 언제 붙일 거냐고 계속 연락을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오빠 번호를 차단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이러다가 가족하고 인연 끊을 거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었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갓 취업에 성공한 사회 새내기였었거든요.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고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기에 출근길이 도살장으로 가는 길 같았으며 퇴근하면서는 또 내일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도 울적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직장 생활 해보니까 어떻냐는 등 스쳐 지나가는 말로나마 가족들이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항상 그랬죠. 가족들은 전부 저한테 자기들의 힘든 이야기, 고민거리를 털어놓았는데 막상 제가 그런 것들을 꺼내놓으려고 하면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제 말을 끊어왔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새삼 그런 저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우울했어요. 사람들이 왜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저는 학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무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었고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까지 했었기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친한 대학 친구들이 거의 없었죠. 가족들과도 갈등이 일어난 상태에다가 의지할 만한 친구도 없었고 첫 직장 생활은 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으니 저는 퇴근하면 제 자취방에서 불도 안 켜놓고 멍하니 있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안 좋았어요. 막말로 돈이라도 많이 주는 곳이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과연 내 경력에 도움이 되는 곳일지도 의심스러워. 어쩌면 내가 취업 압박에 시달려서 너무 성급한 지원 그리고 입사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닐까?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객관적으로 저의 상태를 짚어봤습니다. 그날은 주말에 모처럼 혼자서 멀리까지 산책을 가본 날이었어요. 그냥 바깥 구경을 하면서 햇빛을 쬐고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우울이 희석되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그날 이후 저는 결심을 한 가지 했습니다. 못 견딜 것 같으면 직장을 관두고 견딜만 하다면 무조건 1년은 채워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한 뒤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곳 첫 직장에서 일을 한 지 7개월째였죠. 그런 다음 새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때만큼 저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왜 젊은 20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렇게나 떠는지 어쩌면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이라면 아예 대학을 처음부터 다시 다녀도 될 법한 나이인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보시기엔 이해가 어렵고 안타까울 만하죠. 그 시기를 지나본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즘 사회가 조금이라도 도태되는 사람을 패배자로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회가 오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가 더욱 수월해졌죠. 성공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나는 패배자야 라는 인식을 하기 십상이더라고요. 저는 첫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따위 정신머리라면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었어요. 늘 초조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퇴사를 결정한 것이었음에도 막상 지르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제 대학 친구 한 명이 무려 대기업 입사를 이뤄냈지요. 겉으로는 크게 축하해줬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 당시 저의 그릇이 그 정도로 작았으니 친구의 성공을 오롯이 기뻐해주지 못했었네요. 이런 심정들을 떠안은 채로 저는 제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정말 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입사한 곳이었고 첫 직장보다 조건도 훨씬 좋았답니다. 이 정도면 대기업에 입사한 그 친구가 부럽지 않을 정도야.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어했었던 보람이 있구나. 앞으로 정말 멋지게 살아볼 거야. 우리 가족들도 나를 최고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야지. 입사를 하는 신입이라면 모두가 당찬 포부를 갖고 있겠죠? 저도 그랬었어요. 제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을 이곳에서 모두 털어내고 훌륭한 미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었죠. 처음에는 적응하고 일을 배우느라 힘들긴 했어도 그게 괴로운 건 아니었어요. 누구나 겪을 만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제 앞에 드리웠습니다. 어이, 미스 김! 내가 갑자기 우리 미스 김이 타주는 커피가 먹고 싶어졌네. 우리 예쁜 미스 김이 커피 한 잔 맛있게 타주면 안 될까? 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서류 작성 마치는 대로 커피 타러 일어나겠습니다. 에이, 미스 김! 지금 내가 커피 먹고 싶은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다 그래? 얼른 일어나서 커피 타러 출동해, 어? 옳지, 아이고 예쁘다. 우리 미스 김이 참 귀여운 면이 많다니깐. 일부러 사무적으로 대답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주 애교가 넘쳐 보여. 설마 하니 저는 저의 상사가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는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50대 남자 상사였고 저한테 직접 업무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등 초반에 저에게는 참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과 하도 교류가 없이 자랐으나 왠지 이 상사 같은 분이라면 저한테 삼촌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일 줄이야. 제가 너무 순진했었나 봐요. 제가 성이 김씨인데 어느 날부터 문득 저한테 미스 김이라고 부르시길래 그때도 기분이 싸했었는데 괜히 상사한테 지적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그리고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게 될까봐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저를 미스 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후회가 막심했네요. 그저 나이 많은 아저씨의 저급한 너스레 같은 것이었다면 제가 점차 불쾌해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써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 상사의 언행은 더욱 짙어졌어요. 제가 처음 불쾌하다고 정확히 인식을 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옆 부서 여자 대리님이 점심시간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시던 길에 쓰러지셨거든요. 다들 난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생리통 때문에 잠깐 쓰러지셨던 거였어요. 큰일이 아니라 생리통이 원인이어서 다행이라며 저희 부서 사람들이 작게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때 상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진통제 먹는 걸 깜빡해서 그렇게 됐다니 아유 그 참 무서운 일이네. 미스 김도 진통제 먹나? 네? 저도 가끔은 챙겨 먹는 편이긴 하는데요. 왜 물어보세요?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놀라? 아이, 내가 미스김을 얼마나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 서운하네. 미스김도 생리통 때문에 고생이라면 남자친구랑 얼른 상의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남자친구랑 무슨 상의를요? 그보다 저 남자친구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장님이 이걸 알고 계시네요? 나한테 그렇게나 남자 생겼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방어막을 쳐대니까 내가 모를 수가 있나. 남자친구랑 아주 깨를 볶고 있으니까 좋아 죽겠나 본데. 그래, 미리 축하해. 미스김이 남자친구랑 결실도 맺고 생리통도 벗어나고 그러면 다 행복해지는 길이지. 그때 그 상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 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겠어요.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돌려 말하는 것이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을 좀 하고 나서 대학 동기의 주선을 통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솔직히 떨리거나 좋은 마음은 없었는데 상대 측에서 저한테 호감을 표해주니까 사귀게 되었던 것이고 저는 제가 의지할 사람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사가 제 연애를 두고 이상하게 떠들어댈까봐 굳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꺼내지 않았던 것인데 저를 관찰하면서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낸 것도 모자라서 무례하게 짝이 없는 발언까지 한 상사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끼리라도 삼가야 할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굳어진 저의 표정을 보면서 그 상사는 본인이 엄청 유쾌하고 말 센스가 넘치는 사람인 줄 착각에 빠진 채로 웃어대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미스김 삐진 거야? 삐졌나?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을 하는 상사 몰래 저는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따질 용기는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그린 통쾌한 언변을 막상 입 밖으로 떼려고 하면 그런 시도만으로도 저는 얼굴에 열이 올랐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성을 잃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따질 수 있는 상대는 가족밖에 없었어요.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이랑 다툴 때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분한 감정이 속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바람에 그걸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던 애였어요. 저는 그래서 눈물 안 흘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남한테 하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새로 입사한 곳인데 이 좋은 조건의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상사의 기분 나쁜 발언에도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 상사랑 직접적으로 엮여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원래 나이 많은 남자 상사들은 저런 이상한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건가? 대신에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구는지 그 다음부터는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상사가 접점이 있는 여자들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저뿐이라는 사실을요. 제 나이 바로 윗사람이 저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입사하기 한 달 전에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어리고 젊고 미혼인 여자는 저밖에 없었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괜히 좋지 않은 예감이 저를 훑고 갔습니다. 계속 그 상사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질문할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상사는 본인 자리에서 확인하고 대답을 해도 될 것을 굳이 일어나서 제 자리에 온 뒤 제 컴퓨터의 모니터를 함께 보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얼굴을 제 얼굴 옆에다가 딱 붙였는데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몸이 닫고 있는 것도 싫었고요. 그런 게 자꾸 의식되니까 저는 점점 그 상사를 대할 때 표정을 굳히게 되었고 불필요한 대화를 일절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의 말수가 계속 줄어들고 본인의 저급한 농담에도 제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 상사가 불만을 품었습니다. 미스김은 요즘 업무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네. 저의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야. 왜 로봇처럼 대답을 하는 거야? 누가 미스김만이랄까봐. 부장님,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저한테만 미스김이라고 칭하시는 거 죄송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미스김이 아니라 김예진인데요. 김씨니까 미스김 맞잖아. 미스김은 그 드라마도 와봤어? 그 김혜수 나오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미스김이었잖아. 로보트처럼 모든 업무를 만능으로 해냈던 역할. 그런데 우리 미스김도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하니까 마침 내가 그 별명이 딱이라서 붙여준 거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어? 아니, 그렇다기보단 저한테 아무런 의견도 구하신 적 없이 무작정 미스김이라고 부르시면서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좋은 마음이 들긴 어려웠어요. 역시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매사의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든다니까. 상사가 말하면 부하는 그저 상명하복해야 되는데 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업무 강도 높다고 불평하고 힘쓰는 일엔 빠지려고 들고 이래서 여자들이랑 일하기 힘들어. 이봐 미스겐, 특별 취급받고 싶으면 나한테 예쁨이라도 받아야지. 이도저도 안 돼서 어떻게 할래? 당시에 저는 그 상사에게 맞설 만한 깜냥이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를 저한테 들이대면서 저의 길을 꺾어놓으려는 수작이었는데요. 그때는 그 상사가 무섭게 느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일부러 그 상사는 크게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눈치를 살피면서 좌불안석인 가운데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미스겜이 김혜수보다 외적인 건 좀 떨어지지만 여자는 나이 어린 게 최고니까 최종 점수는 미스겜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처량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힘내라면서 제 자리 뒤로 와서는 저의 어깨를 그 상사가 주무를 때마다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면 그 상사는 혀를 끌끌 차면서 저한테 인간관계 점수가 꽝이라고 그랬고요. 처신을 그렇게 못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냐면서 잔소리도 자주 했습니다. 미스김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한 계획 있나? 역시 남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하겠지? 네?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인데 나 선물 기대해도 되지? 선물이라니 어떤 걸 말씀이세요, 부장님? 이렇게 젊은 여자 부하 직원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도 내가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야, 미스김 아직 갈 길 멀었어. 내가 이런 거 안 가르쳐줬으면 미스김은 어디 가서 센스 없는 여자로 소문날 일만 남았을 거야.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또 재미없게 대답한다. 그런데 미스김,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귀여워 보이는 거 알아? 그게 제일 애교 부리는 행동처럼 보인다고 내가 얘기한 적 있었나? 그 상사가 능글맞게 말한다는 점이 저는 가장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별 반응 없이 있어도 그 상사는 전혀 굴하지 않고 저를 힘들게 만들었죠. 나야 연륜이 넘치니까 그런 매력을 알아봐주는 거지만 남자친구 앞에서도 그렇게 굴면 미스김은 오래 예쁨 받긴 힘들걸. 이번 크리스마스 데이트 때 힘 좀 써봐. 이제 나이도 꺾이는데 이번에 열심히 해서 남자친구 완전히 사로잡아야지.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젊고 어린 나이라서요. 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모르는 소리만 하네. 미스겐, 이제 며칠 후면 26이야. 여자는 24세 꽃 피우고 25세 만개하는 거 몰라? 그리고 이제 26부터는 서서히 시들어가지. 크리스마스 케이크랑 똑같아. 25일까진 잘 팔리지만 크리스마스 하루 지난 26일부터는 특수가 사라지잖아. 미스김한테 이런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조언을 해주는 어른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크리스마스에는 숙박업소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미리 해놨냐는 등 정말 저급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듣고 있자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죠. 울기까지 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고 제가 울면 그 상사는 더 의기양양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그때 남자친구한테 상사 문제로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고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지도 않았고 제가 힘든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보여서 그랬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한창 때에 연애를 시작한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남자였어요. 저를 좋아하기보다는 연애라는 것을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연애에서 조금도 제가 존중받는다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사회생활에서 힘든 일 있으면 가족들한테 털어놓는다던데 저는 쉽사리 그럴 수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장사를 시작해볼까 하는 고민에 빠져 계셨으며 은근히 저의 도움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빠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만 내도록 하고 있는 취준생이었고요. 연락이라도 하면 그들의 힘든 부분을 제가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차마 먼저 대화를 청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 정말 우습고 서글프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골치 아픈 상사와의 큰 건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안 풀리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상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아주 즐겁다는 기색으로 굳이 또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저한테 본인의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제 손 위에 본인의 손을 살포시 얹길래 놀라서 빼냈더니 저를 내려다보면서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귀엽기는 이렇게 말하는 표정으로 저를 우습게 여기는 기색이었죠. 뒤에서 저를 마치 감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길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 멀쩡하고 저랑 사이좋은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의문스러웠을 자세였는데 그 상사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무 싫었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상사를 쳐냈습니다. 미숙임은 향수도 따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늘 향기로워. 부장님 설명 다 들었고 혼자서 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톡톡 쏘는 말투도 앙칼진 매력이라니까. 미숙임을 보면 내 나이가 야속해서 내가 10년만 더 젊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 나이면 아직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해. 미숙임은 이런 나의 고충을 알까 모르겠네. 그 상사가 희죽거리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드디어 저의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꾸역꾸역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터져나온 거죠. 더 이상은 여기서 못 버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날부터 저는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상사에게 농락당하는 제 처지에 구역질이 났고 저를 일 잘하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나이 어려서 추근덕거리고 싶은 여자로만 보는 그 상사의 태도가 역겨웠어요. 또한 동시에 제가 근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따위 수모나 당하는 신세라는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자기 비하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머릿속에서는 그 상사를 제가 사정없이 공격하는 망상이 들었어요. 저를 향해 질낮은 농담을 시도 때도 없이 날려대던 그 상사의 입을 꼬매버리는 상상은 수도 없이 했었고요. 저는 결국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하면서 직장 내의 다른 상사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혹시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나보고 예민하다면서 욕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앞섰지만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랬어요. 특히 여자 상사분께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드렸더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휴가를 썼고 쉬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부디 일이 잘 해결돼서 안정제 복용을 금세 끊게 되길 바랐죠. 그런데 다시 출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미숙임이, 김예진 씨가 그동안 불쾌하게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김예진 씨가 어리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딸처럼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지. 그런 일로 뭐 정색을 하고 그랬어. 딸처럼 대해주고 싶었던 내 마음을 오해했다니. 기분은 나도 썩 좋진 않지만 우리 서로 잘 풀고 지내보자고. 알았지? 다름 아닌 가해자 장본인 그 상사가 저에게 상황을 그냥 매듭짓게 놀아 선언을 한 것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가닿지 않았던 거예요. 피해는 제가 봤는데 쓸데없는 분란을 만든 사람, 그게 바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해서 저한테 그랬다는 그 상사의 핑계가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다른 분들이 저한테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이런 말이었죠.
그냥 예진 씨가 생각을 비우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너무 유난스레 반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잖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제가 사무실 분위기를 다 망쳐놓은 주범이 된 것 같아서 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그 상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그 상사는 저를 그저 우스운 장난감 대하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력함을 느낀 저는 결국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던 그곳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뼈저리게 체감하면서 퇴사를 하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서 비참한 경험은 없었어요. 그 상사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미스김,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살려고 하지 마. 젊은 아가씨가 왜 이렇게 딱딱한 자세로 살아? 여자는 원래 알아도 모르는 척 귀엽게 내숭을 떠는 맛이 있어야 인생이 편해. 내가 미스김이 우리 딸 같아서 이런 조언 해주는 거야. 내 맘 알지? 그 상사는 유부남이었고 처자식도 있었는데 정말이지 본인 딸뻘인 저한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직장에 일하러 간 것이었건만 근무 시간 도중에 저를 향해 커피나 맛있게 타와봐라, 편의점 가서 과자 몇 개 사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예사였고요. 제가 불쾌해하는 발언이나 행동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본인 딸한테 누가 그런다면 과연 반길 수 있을까요? 회식 자리에서도 소주 화부를 찍은 여자 연예인들 사진이 술집에 걸려있는 것을 바라보면 입에 담기에도 저질스러운 농담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과연 본인의 딸도 본인 같은 상사를 만나서 사회생활을 하길 바랄 것인지 참 궁금했었네요. 저는 가슴속에 한을 품은 채 퇴사했고 약을 먹으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 근황을 궁금해했던 대학 친구 한 명 덕분에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상태를 본 그 친구가 저의 퇴사에는 내막에 숨겨져 있던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를 자주 만나러 와줬고 저는 점차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소심하고 바보 같았던 저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정말 많이 화를 내줬어요. 뭐 그런 거지 같은 상사를 다 만났냐면서 엄청 화를 내준 덕분에 제가 위안을 얻었던 듯 싶네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던졌더랬죠. 너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너네 가족들은 알아?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우리 가족? 글쎄, 나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이랑은 좀 사이가 안 좋았어. 그리고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다 자기들 힘든 얘기만 하거든. 그래서 난 솔직히 한 번도 나 힘든 얘기를 가족들한테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 얘가 무슨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야. 가족이고 네가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혹시 주워온 자식이야? 아니야. 나 우리 엄마 아빠 자식 맞아. 생긴 것부터가 우리 가족들은 서로 다 닮았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 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으로 집안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네 역할은 아예 계속 그렇게 굳어졌던 게 아닐까? 너도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닦아놓고 한번 부딪혀봐.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멍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저는 가정 안에서부터 마음이 골마 있는 사람이었기에 정신적으로 오롯이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가족 문제에 관한 저의 결핍은 저 스스로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고 결심을 굳힌 저는 드디어 가족들한테 할 말 못한 말을 진짜로 다 해버렸어요. 다들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 쳐댔음에도 든든한 집안의 장남이고 막내는 이래나 저래나 막내니까 다 이해받는 존재여야 하고 그럼 나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용돈 한 번 받는 것에 눈치를 보게 만들었어? 지금까지도 나한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라고는 힘들다, 돈 없다밖에 없어.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오빠랑 막내한테는 안 해? 부모님은 저한테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반응에도 저는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미련도 없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가족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가게 차리는데 도와달라고 하든 말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멀리 서울에 살건만 늘 저한테 가족들이 우는 소리를 해댔던 그게 이상한 거였죠. 저는 가족들 생일에 늘 기프티콘이라도 보냈고 종종 집에 식품 같은 택배를 보냈었지만 저는 제 생일에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네요. 미련한 짝사랑을 끝냈더니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별 정신나간 상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수개월간 당하기만 하면서 끙끙거렸던 제 자신, 무력했던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도 멈추기로 했어요. 잘못은 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한 거죠. 마음가짐을 달리하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하던 제 상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신경 쓰였던 저였건만 이제 그런 것 따위는 점차 상관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재취업이 안 됐던 것도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저 자신에게 휴식을 주었고 느긋한 자세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그랬었네요. 세상은 정말 넓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난 이후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변하게 됐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제가 즐겁게 일을 하고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꽤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모습의 직장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우리 집이 예전에 네 같은 착하고 잘난 딸이 있는 것을 복인 것을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니를 만만하게 대했었으니 예진아 진짜로 미안하다. 니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걸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만 알았다. 예진아, 네 회사 바쁜 거 마무리되면 주말에 집 한번 내려와라. 네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라니까. 한때는 가족들이 너무 얄밉고 싫었던 게 사실이지만 저한테 단 한 번 손을 내밀어주는 것에도 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에휴, 가족이라 그런가 봐요. 오빠는 여전히 저랑 안 친했지만 여동생하고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연애도 잘 풀렸어요. 짧게 몇 번 스쳐가듯 연애만 하다가 드디어 진지하게 감정을 나누는 상대가 등장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고 일하는 업계는 완전히 달랐지만 연봉은 엇비슷했어요.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으나 저는 혼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난 이후에는 제 자취방에서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죠. 그러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매일같이 저랑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담백한 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정말 설레더라고요. 심장이 막 간질거리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이 남자를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무난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드네. 제가 상대를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저를 더 좋아하는 관계는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저는 그 사실 한 가지에 기대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얘기만 몇 번 들어봤을 뿐 어떤 분들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뵈러 가는 자리였기에 많이 떨렸습니다. 그때가 마침 외국에서 공부 중인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나온 때였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볼 겸해서 날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겠다 하셔서 장소는 식당이었어요. 고급 해물요리집이었는데 저는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장소 선택에 만족하면서 남자친구와 그곳에 함께 도착했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 여동생은 자리에 와 있었고요. 다들 저를 기쁘게 반겨주셔서 저도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낯 찍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그 아버님을 자세히 바라본 순간 엄청난 사실이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흥분과 분노로 끓어오르는 제 자신부터 다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나약했던 과거의 제가 아니었죠. 상황과 판단을 마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부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예전에 부장님 밑에서 잠깐 일했었는데요. 그래요? 웬 이런 우연이 있나? 그럼 언제 내 밑에서 일을... 놀라시던 아버님이 저를 빤히 보시다가 말끝을 흐리셨죠. 저한테 저질러던 행적이 있는데 저를 쉽게 잊기란 쉽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저를 알아보신 아버님은 안색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리동절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아니 그 상사를 쳐다본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얘기했던 적 있던가? 나 예전에 성희롱 일삼는 상사 만나서 정신병까지 오는 바람에 퇴사했었다고. 아, 네가 말했었지. 그거 완전 갱생 불가능한 구제불능 상사였잖아.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왜... 설마... 무심코 제 말을 받았던 남자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부친을 쳐다봤죠. 그 상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저에게 가짜는 말을 늘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옛날 일까지는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옛날에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이제 거의 7년 정도 됐죠? 기억 못하실 만큼 옛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저 모르시겠어요? 저 미스 김이에요.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김혜수가 미스 김으로 나왔어서 저한테 미스 김이라 부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비록 제가 김혜수보다 외모가 딸린다고 하셨지만 제가 차분하게 은은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말을 하자 그 상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던 것이죠.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아가씨한테 몹쓸게 굴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럼요. 정말이죠. 저한테 부당한 지시를 하신 것은 기본이었고요. 쓸데없는 신체 접촉을 하신 건 특기였죠. 저 그런데 동생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로 어머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요? 저 26인데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세상에, 26이라고요? 큰일 났네요. 부장님께서는 여자 나이 26이면 이미 시든꽃이라고 보시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25일이 지나면 잘 안 팔리는 원리와 같다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뭐라고요? 시든꽃 안 팔리는 케이크요? 그런데 저처럼 30줄 나이에 들어선 며느리를 받아주시려고 한 걸로 봐선 예전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됐나 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동생이 어처구니가 없단 표정으로 자기 부친을 쳐다봤죠. 그 상사는 본인의 처자식들이 뿜어내는 매서운 기운에 주춤하더니 이내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가씨가 겁도 없이 무슨 짓이야?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증거, 어디 증거라도 있어요? 어디 죄 없는 사람을? 부장님, 저한테 업무 외적으로 연락 많이 하셨었잖아요. 메일도 많이 보내셨고 문자도 많이 보내셨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상사가 윽박지르는 것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받아쳤습니다. 제가 부리는 배짱 앞에서 그 상사는 금세 수그러들었죠. 저를 보는 그 눈빛이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본인의 약점을 제가 갖고 있다는 생각에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그 상사가 무서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7년 만에 직접 보니까 무섭기는커녕 조금 우스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달라졌던 거겠죠? 근처 테이블에서 저희 쪽을 보면서 속닥거렸고 그것에 모멸감을 느끼셨는지 어머님께서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이런 이유로 이 결혼을 안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참 아쉽고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부장님과 제가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가 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시아버지로부터 언제 이상한 짓을 당할까 두려움에 떠는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아서요. 저는 간결하게 제 생각을 늘어놓은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자친구가 몸을 조금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과 여동생 쪽을 향해 꾸벅 목례를 한 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버지,
설마 아버지가 예진이를 힘들게 했던 그 미친 변태 상사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남자친구가 따지는 소리가 식당을 빠져나오는 제 귀에 들렸었네요. 그 여동생도 뭐라 앞에서 거들고 있었고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길에 방금 제가 겪은 일을 그제서야 짚어봤어요. 그 상사가 설마 남자친구의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하게 되다니 너무 얼떨떨했고 채 가시지 않은 흥분으로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잘한 처신인가 싶기도 했지만 갑작스러웠던 그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반응을 제가 보인 거라고 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자친구랑은 그 후로 헤어졌어요. 제가 이별을 통보했죠. 남자친구가 많이 울었습니다. 차마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저를 붙잡지도 못하겠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그 상사 얘기를 다 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 상사의 추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 부친이었으니 충격이 극심했나 봐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상처 입혔으니 그 상사도 정말 업보를 돌려받은 셈이었어요. 떠올려보면 그 상사가 아들 자랑을 몇 번 했었거든요. 아끼고 사랑하는 장남이었을 텐데 본인의 업보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참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남자친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상사는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어머님도 그 여동생도 앞으로 그 상사와는 평생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혹시 자기를 다시 만나줄 순 없냐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는데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오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앞으로 오빠한테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오빠가 그 사람 아들이라서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나는 그게 겁나. 결혼해서 살 자신이 없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건 나 같은 사람한텐 정말 무리야.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남자친구는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하지만 결혼할 인연이 아닌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사를 다시 만나 시원하게 갚아준 이후로 저는 또 한 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게 된 것 같아요. 사람 간의 인생이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관심도 많아졌고요. 이런 경험을 미천 삼아서 작은 부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현재 성공적으로 투잡을 이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